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빠르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두 단어가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는 오늘 5만 전자 소리를 들었고 천정이 어딘지 모를 경유값은 리터당 2,100원까지 뚫었습니다. 고물가를 잡겠다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유독 멈춰 있는 건 월급 봉투. 참 살기 팍팍한 여름입니다. 먼저 지금 경제 상황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2,300선까지 내려왔고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6만 원 벽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종가는 59,800원,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 거래된 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 들어서만 24%,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작년 1월에 비해선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순매도 금액만 3조 원이 넘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현대차 등 시총 상위 기업 역시 1% 안팎으로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400선 아래로 내렸다가 2,440.93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자금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아마 전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어 나타날 거예요. 당장 다음 달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강력한 긴축이 끝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예상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부 역시 오늘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경기 둔화 표현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실질 경기 침체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상적인 경제 성장 전망치에서 하방으로 크게 이탈한 상황이어서 하지만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우선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잡지 못하면 경기 회복까지 더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려면 당장 기름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인데 이미 경유는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고 휘발유값도 곧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기름값만 그런 게 아닙니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한꺼번에 오르면서 자영업자, 직장인 할 것 없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주유소. 리터당 몇십 원 싸다는 정보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거의 2,100원도 있고 너무 비싸서 일부러 이렇게 좀 돌아서 가면서 들러서. 에어컨 설치기사 김승한 씨는 기름값을 확인하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1톤 트럭을 몰고 하루 100km씩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진짜 한 20만 원 정도 잡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면 한 80 정도. 하루하루 맨날 오르고 있어서 많이 크죠. 많이 크죠. 거리 두기 끝. 이제 좀 나아지나 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어진 고물가에 또다시 좌절하고 있습니다. 고기, 채소, 식용유, 물엿까지 다 올랐지만 오른 만큼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손님도 먹겠어요. 옛날 소고기값인데 금리도 또 올라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것도 힘들죠, 솔직히. 직장인들 사이에선 런치플레이션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점심값과 물가 상승을 합친 말인데 올해 1분기에만 외식 물가가 6% 넘게 올랐으니 이런 말도 나올 만합니다. 가끔씩만 사 먹으면은 괜찮은데 고정 지출 비용이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도시락 사 먹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해요.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은 1년 새 28%, 삼각김밥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1 같은 경우 하니까 3개 사셔서 3일 동안 뭐 점심 대용으로 드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당장 이번 달과 다음 달 5%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이런 고물가 상황은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려야 한다는 쪽도 동결해야 한다는 쪽도 고물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자는 요구는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느 업종에서 일하든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인상 억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물가 때문이란 겁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계속 오르니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인 가구 235만 원을 적정 생계비로 보고 이를 토대로 11,860원이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보다 30% 올린 수준입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가계 도산 사태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동결하라 요구합니다.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 올해 최저임금 맞춰주기도 부담이란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또 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양측은 다음 주 있을 6차 회의에 요구안을 제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론 최소 2,000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끝내 못 좁히면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금융시장, 물가, 유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제팀 고은상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고물가 정책은 좀 희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원래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그런데 인하 효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효과를 느끼기엔 기름값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또 저소득층의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118만 가구에 연간 17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1년에 17만 원. 네. 뭐 앞으로 계속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내년까지도 이렇게 높은 물가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물가 상황이 길어질수록 크게 고통받는 건 부유층이 아닌 저소득층이 될 겁니다. 자, 서민층, 저소득층 지원을 하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오히려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 줄여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보시면 법인세이나 종부세 인하처럼 부자 감세 대책을 주로 내놨습니다. 네.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하는 시기에 그나마 세금 낼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줄이면 대체 무슨 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냐 하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 이루겠다. 그러려고 기업 규제도 풀어주고 세금도 깎아준다는 건데 네. 이거 이명박 정부 때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리고 줄푸세가 있었죠. 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네.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기업에 혜택을 주면 투자를 늘리고 또 고용도 늘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네. 그 결과 세금도 더 거칠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흘러내려서 아래까지 혜택을 다 본다. 낙수 효과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딱 이번처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거든요. 네. 정말 투자가 늘었나 싶어서 설비 투자 증가율을 살펴봤습니다. 2010년 급증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세계 유명 석학들도 낙수 효과는 틀렸다.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부추겼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 완화 감세 정책 모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번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 시즌2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0.75%,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우려되는 지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자, 이영주 특파원, 우리나라도 이미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올랐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 변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 역시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 들어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5.78%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상승폭도 3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게 확실하죠. 모기지 금리가 오를수록 집을 산 사람도 새로 사려는 사람도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자, 어제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지금은 집 사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금융당국이 집 사라 말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준 의장의 경고 들어보시죠. If you're a home buyer, somebody or a young person looking to buy a home, you need a bit of a reset. We need to get back to a place where inflation is down low again and mortgage rates are low again. 이미 주택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금융업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한 달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주요 부동산 회사들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시작했고요. 당분간 신규 채용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민 절반이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예외일 순 없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발표하고 바로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는데 지난밤에 다우지수가 확 내려가서 3만 선이 깨졌어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3만 선을 내주면서 다우지수는 작년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스닥도 40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제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산 거품이 터지는 게 초읽기에 들어간 건 아니냐 하는 비관적 전망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입니다. 잠시 뒤 오늘 장이 시작되는데요. 공식 개장에 앞선 지금 선물 시장은 조금 상승세긴 합니다만 이제 일희일비 할 땐 아닙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2년 만에 수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공세를 폈고요. 민주당은 사건을 정략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뒤집힌 거 대통령 직접 입장 궁금하고요.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시사한 지 반나절 만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 입장을 뒤집자 감사원이 특별조사국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가 어땠는지, 업무 처리는 적법했는지 해경과 국방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월북 의도를 가늠할 정보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감사원이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핵심 자료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함께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며 야당은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특히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국회에 감청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했을 때 여야 의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제와 이러는 건 정략적 이용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판단에 대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이라며 정권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바뀐다면 이는 국가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들은 2년 전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공개했는데 이 씨의 방수복이 방에 그대로 남아있던 정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수사 조작의 배후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지목하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숨지고 이틀 뒤인 지난 2020년 9월 24일 해양경찰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료 선원들을 조사한 진술조서입니다. 한 동료는 이 씨가 월북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며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이 씨가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이면 숨진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체온증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이 씨가 방수복 없이 바다에 뛰어들 리 없단 겁니다. 방수복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했는지 선택적으로 월북을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2년 전 수사가 조작됐다며 배우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지목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수사에 대해 지침을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서훈 전 안보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문서들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공개에 찬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가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불참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유족들이 강경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전 정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백운규 전 장관, 박상혁 의원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묻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 정부를 거론하며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권 대표가 왜 자리를 연명하냐고 비판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1년 넘게 임기가 남은 이들의 거취를 묻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정치보복과 연관돼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야권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탄압, 기획된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서도 내로남불,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잇따른 수사를 놓고 민주당은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이냐? 저는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적 수사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이 자체를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고 오른팔은 한동훈 법무장관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눴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도 그 기획대로 정적에 대한 보복 수사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전 정부 수사를 안 했냐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선 그 수사한 사람이 본인 아니냐, 그때나 지금이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그 전 정부 인사들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금도 수사하고 처벌하면서 자기들은 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민주당은 다음 주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인 역공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보복 수사 공방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고위원 선정 문제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몫으로 약속한 최고위원 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예상 밖으로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의원을 추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의 당내 주도권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점식 의원입니다. 2명의 최고위원 추천권을 가진 안철수 의원이 예상을 깨고 국민의당 출신이 아닌 국민의힘의 친윤계 정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초 약속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희한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슨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긴 합니다. 안 의원의 이번 선택은 당내 세력화를 위해 친윤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인은 일단 재선 의원 중 최고위원이 없어 정 의원을 추천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쓰나미에 비유하며 이 대표를 향해 최고위원 자리 갖고 따질 때가 아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커다란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물에 빠져 죽었고. 안 의원의 최고위원 추천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최고위원의 10명 중 절반이 친윤 또는 안철수계로 채워져 이 대표의 장악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안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고위의 입장을 정하자는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의 해묵은 갈등이 최고위원 문제를 놓고 다시 불거진 건데 두 사람의 당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발사가 연기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다음 주 화요일 오는 21일 오후에 다시 발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틀 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건 다행히 일부 부품에 단순 오류로 드러나서 비교적 간단하게 수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2차 발사 예정 일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예비 발사일인 23일까지 이틀을 남긴 시점입니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 발사일 이내인
6월 21일 화요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5일 발사체 기립 후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던 건 전기부의 단순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전체가 고장난 건 아니어서 1, 2단을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해당 부품만 바꾸면 되는지, 또 사람이 직접 들어가 고칠 수 있는지 검토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부터 작업자가 직접 1, 2단 연결부로 들어가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정상 작동까지 확인하고 난 뒤 최종 발사가 결정됐습니다. 발사 3호기에 들어갈 1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해당 부품을 가지고 이제 교체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장착 이후에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조립동에서 발사대를 향해 옮겨집니다. 다음 주 전남 고흥군엔 비 예보가 있지만 주 후반보단 그나마 전반이 낫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비가 오더라도 낙뢰만 없으면 발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주말엔 폭염이라는데 지나면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언제 장마가 시작될지 아직 유동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날씨 전망해 드립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까지 기다란 비구름의 띠가 보입니다. 장마전선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음 주 초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월요일 오후, 남해안은 화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주도는 평년보다 하루 늦고 남해안은 이틀 정도 빠릅니다. 6월 20일에서 21일 사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을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남해안과 제주도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목요일 남해상으로 내려갔다가 금요일쯤 다시 북상해 충청과 남부에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서울 등 중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남부와 제주도는 봄 가뭄이 대부분 해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다만 오랜 가뭄 뒤에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다가오면서 남쪽의 열기와 후텁지근한 습기도 같이 유입돼 대구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대구의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예상되고 서울도 30도가 넘어 덥겠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오늘은 LED 조명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사연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중간 하청업체의 부도로 납품이 끊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거의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조명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김민지 씨는 작년 3월 회사 근처에서 집을 구하다 크게 놀랐습니다. 주방 천장의 전등 때문이었습니다. 사각형이지만 모서리에 곡선이 들어간, 그러면서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전등입니다. 현관 위에도 같은 디자인의 전등이 있었습니다. 놀란 이유는 자신의 업체가 개발한 조명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 모서리 부분에서 빛이 새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생산 속도도 높인 전등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약하지도 납품하지도 않은 현장에서 비슷한 전등을 발견한 겁니다. 기술 유출 의심에 현관의 등을 뜯어 자신의 회사 제품과 비교해봤더니 모양과 특징이 거의 같았습니다. 우리가 납품했던 제품하고 동일한 제품이 일단 걸려 있었었고요. 직접 뜯어보니 동일했어요. 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뒷면에 적힌 생산업체의 이름을 확인해보니 알토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GS그룹 일가 중 한 명이 설립한 중견 조명업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김 씨는 2년 전 중간 하청업체를 끼고 알토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중간 하청업체에 제품을 건네면 알토를 거쳐 아파트 건설사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 개발한 전등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LED라고 써져 있는 거는 여기 다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4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알토와의 직접 거래도 타진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된 상황. 그런데 1년 뒤 방문한 신축 아파트에서 알토가 만들었다는 유사한 조명을 발견한 겁니다. 알토 측이 계약은 거절하면서 핵심 기술만 베껴 비슷한 제품을 만든 것으로 김 씨는 의심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알토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심판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LED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빛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기술적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침해가 해당된다고. 의도인지 우연인지 알토에 설명을 요청했는데 대면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면을 통해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한 것이고 구조와 형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2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기후환경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2주 전 지방선거 다음 날 선거 홍보 현수막을 떼어낸 서울 모래내시장 앞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또다시 나붙었습니다. 당선 혹은 낙선 인사를 하는 현수막인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앞으로 이 현수막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 뒤인 지난 수요일, 2주 전 선거가 끝난 직후 홍보 현수막을 떼어낸 자리에 또다시 후보자 이름을 단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당선 감사 인사 현수막부터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라는 낙선 후보의 인사까지. 선거 운동 기간 현수막이 붙어있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또다시 관할구청 직원들이 현수막 제거에 나섰습니다. 좀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한창 작업하는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바람까지 불어 현수막을 제거하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끈으로 단단히 동여맨 현수막이 빗물까지 머금어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은 현수막이 또 꽉 묶여져 있어도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날씨가 안 좋을수록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대문구에서 제거된 당선과 낙선 현수막은 모두 150여 장. 비슷한 양이 서울 25개구 전역에 걸렸다고 가정하면 대략 3,000장 이상. 전국에는 그보다 몇 배나 많은 현수막이 걸렸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선거 홍보 현수막과 달리 선관위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몇 장이 걸렸는지 통계도 없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현수막들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이제 경기 고양시의 한 소각장으로 가서 모두 폐기됩니다. 이 현수막 중 재활용되는 건 얼마나 되는지 서울 25개구에 모두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MBC의 류현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낙선 인사나 당선 사례같이 현수막들 새로 붙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량 소각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재활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25개 구 중 단 3개. 17개 구는 재활용 없이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5개 구는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재활용 계획은 없어 보였습니다. 후보자 일은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현수막이라 그냥 별 지시가 안 내려온 이상 저희는 바로 폐기 처분할 예정이에요. 많은 시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 또 거리를 뒤덮은 현수막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원 낭비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정치적인 욕심으로 이것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냥 TV로 보거나 인터넷으로 보거나 해서 알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2년 뒤에는 또 다른 전국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는 이런 풍경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간다, 류현준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유현준 기자와 몇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유 기자가 지방선거 직후에 한번 보도를 했어요. 선거 기간에 걸었던 현수막의 뒤처리도 문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낙선 사례, 당선 사례용 현수막도 지금 못지않게 많아요. 이거 선거법상 걸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끝난 뒤 13일 동안 부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13일 뒤에는 현수막을 건 후보자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 네.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수막 선거하면 떠오르는 풍경이긴 한데 이게 비용 면에서나 환경적인 면에서나 이제는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 같이 좀 홍보 방식 바꿀 수 없을까요? 일단은 후보자가 현수막과 공보물의 홍보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데다 노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수막 대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년 뒤 또다시 선거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은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준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격리 의무를 다시 4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서 격리를 해제할지 말지 4주마다 판단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르면 이번 여름에 재유행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앞으로 격리가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가 또다시 연기된 이유는 재유행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일주일 국내 평균 확진자는 7,600여 명,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격리를 풀 경우 재확산 시기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7일 격리를 유지하면 확진자가 8월 말쯤 소폭 증가하지만 격리를 풀면 유지했을 때보다 최대 8배 더 많은 14만 1,000명의 환자가 나올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는 지금처럼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되는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사망자 규모와 치명률이 핵심 지표입니다. 주간 사망자 100명 이하, 치명률 0.1% 이하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유행 예측과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까지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는데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범위에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당시 상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격리 해제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생긴 면역 효과는 4개월 뒤부터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오미크론 유행이 3월에 정점이었던 만큼 7월이면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풀면 못 풀죠. 앞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재유행 뒤에 들어갈 텐데요.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됩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미접종자도 대면 연회가 가능하고 4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접종 이후 코로나에 걸렸던 입소자는 외박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흉기를 휘둘러서 초등학생 아들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수년째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아들도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어젯밤 10시 반쯤 이곳에서 11살 초등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차가 와서 애를 실어서 막 응급처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초등학생은 팔과 다리, 머리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살 아동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어머니인 50대 여성.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은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수년째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아들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마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최근 증세가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아이의 고모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모자를 돌봤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분리수거해서 내놓았는데 그걸 하고 있을 동안에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쫓아 올라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질환과 장애로 고통받던 세 식구. 사회의 도움 없이 어려움을 이겨내기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러니까 엄마도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이 타이려고 그랬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어머니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도 공동체의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권고 형량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 살던 40대 여성 김모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7살 아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마침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모습만 나는데 추천해갖고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가더라고요. 숨진 아들과 함께 집안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김 씨.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없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이고 자식은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반인륜적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가족의 도움 없이 양육해왔고 평소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보다는 물론이고 최소 5년인 권고 형량보다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통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자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판결문에는 범행까지의 상황도 담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식당에서 일하다 알게 된 남성과 만났는데 아이를 갖자 남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이를 키워온 김 씨는 경제적 고통과 절망 속에 범행 이틀 전 아이와 자신의 사망 신고서를 작성했고 당일 새벽 칭얼대는 아이를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열차에 불을 지르고 도로를 점거해서 차량과 타이어를 태우고 인도의 젊은이들이 무언가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대폭 줄이자 군대에 더 오래 있게 해달라면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북쪽 50km. 열차에서 시뻘건 화염이 쉴 새 없이 나오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열차 창문을 깨트리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경고 사격까지 하지만 열차 운행을 막으려 아예 철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시위대는 도로도 점거했습니다. 불태운 차량에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타이어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단체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튼튼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듯 보입니다. 격하게 반발하는 시위, 또 그 옆에서 집단 운동을 하는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은 인도 정부의 군 복무제도 개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사흘 전 군 복무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4년 후엔 일부에게만 15년의 장기 복무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군 복무제도는 최대 35년까지 가능합니다. 개편이 되면 군대에서 오래 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फिर से लिया जाए और पुरानी भर्ती फिर से चालू की जाए। टीओडी का हम पूर्ण रूप से विरोध करते हैं। टीओडी 4 साल के लिए कोई आर्मी बंदा नहीं जाएगा।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코로나까지 겹쳐 인도의 청년 실업률은 21%. 이런 현실에서 복무 기간이 긴 군인은 단연코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복무 기간을 줄이면 연금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게 개편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나선 한 청년은 4년의 군 복무가 끝나면 노숙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풀었던 돈줄을 조이면서 긴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젊은이들의 열차 방화 시위가 다가올 실업난의 갈등을 예고한 우울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6천 명이 참석한 경로 잔치에서 음식을 먹은 노인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날 준비한 음식이 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열린 기장군 경로잔치.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기장군 전 지역에서 모인 어르신 수만 6천여 명. 문제는 이날 저녁부터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했고 일부는 야간에 응급실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어제 잠은 좀 한숨도 못 잤죠. 한숨도 못 자시고. 그러니까 저녁 잘 먹는잖아요. 다들 지금 다른 분들 물어봐도 저녁부터 다 먹었어요. 행사 중에 제공된 점심 식사가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점심은 기장군 5개 지역 새마을 부녀회가 하루 전에 준비했는데 정관읍에서 제공한 일부 음식이 잘못 보관됐었다는 겁니다. 어제 기장군의 한낮 기온은 29.7도, 부산 전 지역에서 가장 무더웠습니다. 장조림은 이제 그 고기를 실온에 보관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좀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보건소를 찾은 사람만 현재까지 100여 명에 달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정관읍 주민이 1,400명가량인 걸 고려하면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설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가서 보니까 어쨌구나 열이 나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기장군은 현재 부산 보건환경연구원과 문제가 된 음식 등을 역학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시의 도심에서 초속 12m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도로가 마비되고 수천 가구의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기 불안정 때문인데 최근 기상이변과 함께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새카만 회오리 바람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곧이어 번개가 번쩍 내리치더니 건물 사이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강한 비바람에 빨래들은 나뒹굴고 알 수 없는 잔해들이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초속 12m의 토네이도가 중국 남부의 대도시 광저우를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도시를 휩쓴 시간은 단 3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로수와 천막 같은 시설물이 도로를 덮치면서 대중교통 운행이 끊겼습니다. 퇴근길은 대혼란을 겪었고 송전선이 파손돼 5,4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造成部分区域停电、临时棚架倒塌、绿化带部分树木倒伏。 토네이도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광저우가 있는 광둥성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는데 누적 강수량이 404mm를 넘겨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주민 수백만 명이 피해를 받고 경제 손실만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올해 더 많은 집중호우를 예고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은 이제 우리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대규모 출하를 시작하는 고등어잡이 어선들이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업이 계속 늦춰질 경우 육류, 곡물 등에 이어서 생선류까지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차게 출항합니다. 어선 100여 대가 물살을 가르고 힘차게 출항합니다. 고등어잡이 어선들이 황금어장인 제주 근해로 내달리던 몇 년 전 출어식입니다. 2달간의 휴어기가 끝난 오늘, 예년처럼 어장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고등어잡이 배 10여 척이 부산 공동어시장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면새우 가격이 치솟으면서 조업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넘으면서 선박용 면새우도 드럼당 26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6척의 배가 이루는 한 개 선단이 하루에 드는 기름값만 무려 3천만 원. 기름값 때문에 선단이 출항을 포기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5억 정도를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은 오징어 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배는 배 두 척이 그 사이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쌍끌이 어선입니다. 이 어선도 최근 휴업기가 끝났지만 아직 한 척도 조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철의 공급이 줄어드니 당장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은 지난 가을 겨울에 잡은 냉동고등어가 팔리고 있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는 가격이 최소 1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수산물에서 또 소비하시는 분들 다 있으니까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2차 추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방안을 포함했지만 드럼당 22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어서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두 분이 오늘 서울 모처에서 40여 분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는데요. 당초 김건희 여사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김정숙 여사가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이 생기면서 서울에서 깜짝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한화가 다시 6연패에 빠지면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판정에 불만을 품은 주장 하주석 선수의 도를 넘은 과격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롯데의 2점 뒤진 8회 말 한화 하주석이 바깥쪽 낮은 직구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타석을 벗어나 주심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5구 승부 끝에 결국 헛스윙 삼진. 하주석은 방망이를 강하게 내리치며 폭발했습니다. 심판은 곧장 퇴장 지시를 내렸고 하주석은 더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팀원들이 말렸지만 하주석은 욕설까지 내뱉었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면서도 헬멧까지 집어던졌습니다. 벽에 맞고 튕겨나온 헬멧에 외국인 코치가 뒤통수를 맞고 주저앉았지만 하주석은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장비를 챙겨 덕아웃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주석 선수 주장이잖아요. 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나올 때도 있고 누구나 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표출을 하느냐의 문제죠. 하주석의 과격한 행동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팀이 앞선 상황에서도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방망이를 내리쳐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올 시즌 타율 2할 1푼 3리에 규정 타석을 채운 50명 중 49위. 심성적도 곤두박질 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 눈물까지 흘렸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주장으로서 도를 넘은 행동에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1군에서 제외된 하주석은 구단을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들어 죄송하고 2군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KBO는 다음 주 하주석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여자 컬링 춘천시청이 경기도청을 꺾고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았습니다. 준결승에서 현 국가대표 킴킴을 꺾고 올라온 춘천시청. 결승 상대는 팀의 스킵이었던 김민지 선수가 이적한 경기도청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요. 새롭게 스킵을 맡은 막내 하승연 선수는 한 살 위 언니들을 휘어잡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고요. 언니들도 숨을 헐떡일 정도로 혼신을 다한 스위핑으로 응답합니다. 4대4 동점 상황에서 맞은 마지막 10엔드. 상대의 마지막 드로우샷이 빗나가면서 대거 석점을 뽑아낸 춘천시청의 승리. 송영고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온 3인방과 막내 리더 하승연까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손등에 적은 침착하게 라는 다짐을 마음에 새긴 4인방은 약체로 평가받았던 서름을 날려버리고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았습니다. 결승에서 이제 민재랑 붙을 때는 친구여서 더 지기 싫었어요. 진짜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3년 전 세계선수권에서 깜짝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춘천시청.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은 땄으니까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팬들에게 귀여운 부탁도 남겼습니다.
저희가 아직 얘기를 안 해봐서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압도적인 피지컬로 여자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했던 박은선 선수가 36살의 나이에 7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8년 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결승전에서 당시 최강 중국을 상대로 작성한 해트트릭. 같은 해 세계선수권 스페인전에서 터트린 환상적인 30m짜리 중거리. 당시 18살이었던 박은선은 여자 축구를 이끌 대형 유망주로 손꼽혔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겨뤄보고 싶고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 나가고 최고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후 박은선의 축구 인생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향한 성차별적인 시선에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 리그에서도 악의적인 성별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딱히 뭐 그냥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잘 안 하고 아무래도 그만큼 나이가 먹었으니까 조금 성숙해졌다. 이후 러시아 리그로 떠났다가 다시 WK 리그 팀들을 떠돌았던 박은선. 2년 전 친정팀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슛과 몸싸움으로 매년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했고 올 시즌에도 5골을 기록하며 7년 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뽑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조금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 들어가서 그냥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36살로 대표팀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최고령 선수가 된 박은선. 세계 6위 캐나다를 상대로 자신의 경쟁력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골을 넣고 싶을 것 같아요. 공격수답게 골 넣는 게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가 재개됐는데요. 역습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포항 완델손 선수의 골 보시죠.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장마전선 북상을 앞두고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온의 더위 불쾌감을 높이는 습도까지 높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겠고 서울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서는 낮부터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더위 대비는 물론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장마 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주도에는 사흘가량 길게 비 예보가 있고요. 특히 비가 한 지역에서 강하게 오는 국지성 호우 형태로 와서 이 가뭄 뒤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전에 농경지나 배수지 등의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 수도권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남부지방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크게 오릅니다. 낮 기온도 서울 등 내륙이 일제히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남부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